네,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치열한 설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고 여기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일단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근데 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좀 입장차가 전혀 좀 조율이 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야당에서는 이 산업안정청 설치를 해야 이제 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일단 저는 무조건 이제 그 유예가 좀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법이라는 거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현실보다 이제 한 반발자국 정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이 너무나 이게 비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운 점이 애로가 많습니다. 모든 이게 법의 조치를 다 취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인 이하로 해고하고 이런 이제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조금 시간을 주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현행법으로도 사망 사고 나면 검경에서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도 하고 노동청도 이제 부당 노동인의 수사를 합니다. 지금 이 법이 없다 해서 중대재해법이 없다 해서 사망 사고에 이제 그 처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현행법으로도 이게 그 솔직히 그 상당히 가혹합니다. 기업인들한테는 결국 이제 이 법은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에 올려놓는 이런 데 법이거든요. 저는 당장 근데 조금 유예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래 봅니다. 예, 지금 당장 부산에서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제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또 부산에서 그런 안타까운 그 사건이 생겼고 지금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한 84만여 개 정도 채 안 되는 정도고 상당히 어떤 그동안에 이런 그 법의 어떤 홍보가 좀 많이 안 됐다는 면 또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유예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계속 유예안을 갖고서는 유예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실제로 노동부가 아까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어떤 노동 환경의 개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 인력도 부족하니까 산업안정청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 그런 것을 조금 중간에 완충 지역이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에서의 이러한 그 법의 시행에 대한 통과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제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노동 현장에서 환경을 개선한 건 좋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상당히 어떤 예컨대 오히려 5인 미만을 만들기 위해서 5, 6인 사업장이 인력을 또 오히려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민생과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본회의 2시까지 아마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 본회의 직전까지 뭐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해본다고 하니까요.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권을 청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 검사 독재 청산이 중요 과제라고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법률가 출신들 출마하지 않냐,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있지 않냐 이렇게 맞받았거든요. 지금 이제 자꾸 검사 독재 이야기하는데요. 검사가 이제 독재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직 구속이 안 됐겠습니까? 실제 이제 검사가 영장을 한번
청구했을 때는 이제 의회에서 방탄함을 했죠. 국회에서.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검사가 청구했을 때는 유창훈 판사가 이제 영장 기각했지 않습니까?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모든 거는 이제 영장을 통해서 사법부 판사가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검사가 뭐 군인처럼 이제 총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치의 힘에 빌려서 법에 의해서 이제 그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독재를 한다는 건지 저는 도저히 그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도 두 족은 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친문 검찰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사단도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신성식, 이성윤 이런 분들은 이제 친문 검찰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출마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뭐 검찰을 뭉퉁거려서 이제 전체가 독재를 한다. 이거는 아예 저는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남의 눈에 티보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본인한테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뭐 김건희 여사 이제 파우치 이런 거보다 김혜경 여사 버카 그게 국가 혈세에 얼마입니까? 그건 국민의 세금을 쓴 거 아니에요.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본인의 들보를 먼저 이게 말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걸 말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사실은 이제 뭐 검사 자체가 어떤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전역에 근데 방통위원장 검사 출신이죠. 뭐 여러 가지 금융감독위원장 검사 출신이죠.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전반을 검사의 시각으로 보는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현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냐면 검사와 그 경제 관료의 조합주의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뭐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기재부 출신이거나 행시 출신이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고 또 나머지 어떤 주요한 굵직굵직한 자리는 검사 출신이나 율사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문제는 이 두 개의 조합주의 정권이 유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뒤를 돌아다 본 자기 검열이 없기 때문에 실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조차도 일을 하는 것이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천에 가서나 서울시당에 가서나 자기 검열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폐해를 끼치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은 권능의 시대다. 우리 국민에게 유능감을 줘서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사회인데 현 정권은 대통령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뭐 하나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무능을 질퇴하기 위해서 현재의 검사 독재의 이와 같은 어떤 그 통치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폐해를 주느냐를 지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또 어제 자신의 이제 피습 사건에 대해서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고 이제 발언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박도 있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또 오가는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그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에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럼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예, 일단 어제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고요. 뭐 이 녹취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아까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 이제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잠깐 좀 내놓으면서 비판 수위가 좀 상당히 좀 올라갔어요. 이 주고받은 내용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그 병원에 퇴원하고요. 예. 그다음에 당무 복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자꾸 근데 윤석열 정권이 법, 그다음에 펜, 그리고 이제 칼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법펜 칼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법으로 범죄자를 수사하면 이게 죽이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범죄를 그대로 묻는 게 살려주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법으로 수사한 걸 그걸 죽인다 이 표현이 안 맞고 그 수사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먼저 제보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과 무관하고 그다음에 이 펜이라는 거는 언론인데 언론이 왜 이재명 죽이기를 합니까? 도대체 어느 언론이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적대감을 드러내고 가장 심각한 게 바로 칼이죠.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칼로 누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겁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한동훈 위원장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정오 발언하면 누구라고 말을 해보세요. 누가 칼로 본인을 죽이려고 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특정 집단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러면 배현진 의원에게 피습은 어느 집단이 특정 집단이 한 겁니까? 도저히 앞뒤 양쪽 설명이 안 맞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게 정오 막말을 쏟아내면 이게 민주당 5대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이 공천할 때 5대 결격 사유에 정오 발언이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천 탈락식이 됩니다. 어제 뭐 면접 쇼는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정오 발언을 쏟아내는데 이게 통과되면 그 공천 기준 정오 발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제1야당의 대표라면 통합적인 이런 데 발언을 해야지 이렇게 근거 없이 자꾸 이게 특정 집단의 음모로 이걸 테러 가지고 이제 장사한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민생, 저출생, 전쟁, 민주주의의 4대 위기, 예. 죽임의 정치를 한다. 그 죽임의 정치에서 살림의 정치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더 말하자면 포커싱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자기 개인의 어떤 그 테러 자체에 말하자면 설명을 함에 있어서 윤 정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 기조를 오히려 더 부수적인 것인데 그게 잡히다 보니까 마치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히려 또 민주당이 그와 같은 4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출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서 이번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겠다. 오히려 이런 데 더 집중해서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많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의 테러를 현 정권의 어떤 기도라고 보면 사실은 조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처럼 그러니까 배인전 의원에 대한 테러는 뭐냐 이런 어떤 논란만 있을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그 얘기 속에서 오히려 더 희망을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져서 오히려 조금 더 앞으로 어떻게 살림의 정치를 할 것이냐 이번 총선에서 어떤 전략과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좀 중요한 부분을 할애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신년 회견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12번이나 언급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국정심판론을 띄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데 이번 구도가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흐르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그 3차전을 만들고 싶겠죠. 1차전은 이제 대선, 그다음에 2차전이 지방선거. 그런 다음에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의 3라운드 3차전이다. 이러면 이게 심판 선거 되지 않겠나? 이런 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완전히 복병이 놓으면서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대 한동훈 되면요. 이 말은 이제 구시대 인물 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인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새 인물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구시대 인물이거든요. 이런 이제 구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중간 심판 선거로 몰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구도가 돼버리니까 지금 상당히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혼란스러운도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시대 흐름이라 봐요. 결국 이제 이번 선거는요 아무래도 이게 그 당을 책임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미래 권력 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하는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민주당한테는 상당히 그 나쁜 구도다 프레임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구도가 민주당에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편할 수 예. 있지만 실제로 우리
그 국민들이 보는 것은 지금 서정욱 변호사 얘기는 정치권의 이야기입니다. 당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의 힘을 모으기 위한 전략으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연이 보수 집단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하는 경제, 체감하는 정책, 민생입니다. 민생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우리 민생의 변화에 기여하는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쉽게 이런 프레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중간평가의 선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깜짝 그런 말하자면 외모 지상주의적인 전환 자체가 뭐 보수 진영에서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결속을 갖고 또 힘을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민생이라고 하는 큰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어제 신년회견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름이 12번 나왔고 뭐 한동훈 위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좀 언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춰진 부분이 이제 이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이제 반박한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정권 심판론 대 운동권 청산론 좀 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이제 그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저는 좀 주제 넘다고 봐요. 그것은 민주당이 실제로 운동권 출신들의 비중을 줄여가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의 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 그러면 시대가 지날수록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경험을 쌓아왔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으로는 민주당이 운동권 출신들의 너무 운동권 출신들이 많은 그런 정당으로 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에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나 다양한 후기 산업 사회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젊은 세대나 전문성에 맞는 구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지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뭐 몇몇 지역에서의 즉 뭐 임종석 지역이나 뭐 구로의 뭐 저기 예. 이인영 의원 예. 지역이나 김민석 의원 지역에 대해서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이번 총선을 전체를 관통하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운동권 청산이 아주 필요한 게요. 우리 이제 그 옛날에 군부 정권 이게 종식하고 문민 통치하자. 근데 저는 군부 정권하고 이제 운동권 정권이 비슷하다 봐요. 서로 이제 운동권 이 세력들이 군부 통치 종식하자 서로 싸우잖아요. 원래 이게 두 세력이 싸우면 서로 닮아갑니다. 서로 닮아가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저는 옛날에 군인 통치나 운동권 386 통치가 이게 비슷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옛날에 젊을 때 돌 좀 던지고 화염병 던질 때 쓰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됩니다. 이미 이분들요 젊을 때 돌하고 화염병 던져가지고 1, 2년 구속된 사람 있죠. 근데 그 혜택을 보세요. 3년 군대 안 갔죠. 그다음에 배지 많이 달았죠. 그리고 이게 보상금 돈도 듬뿍 받았죠. 그다음에 아들까지 혜택 보자. 유공자법 만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만하면 이게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대접해 줄 만큼 해줬습니다. 누릴 만큼 누린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이분들이 맞습니까? 그 데모할 때 왜 공백이 있습니까? 그 경제 하나 모르잖아, 임종석 실장. 뭘 압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감당합니까? 이제 물러나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관심 중에 하나가 이 선거제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즉답은 피하긴 했는데 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선거제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어떤 배경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게 채택이 그래서 될까요? 지금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당의 최고위원이나 대표가 예를 민주연구원과 같이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솔직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그동안에 뭐 홍익병 원내대표가 5대5 또 권역별 3대7 여러 가지가 나왔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병립형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는 병립형이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3지대를 견제하기에는 병립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준연동형을 하기에는 내부적으로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사실은
소수 정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준연동형을 통해서 실제로 다당제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는 당위가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론 또 개혁적인 당론으로 연동형 즉 다당제의 길을 열었는데 결국 그 다당제의 길을 열다 보니까 사실은 준연동형이라든지 또 위성정당의 꼼수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병립형을 하려니까 퇴행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또 들어오고 있고 너무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뭐 국민의힘은 입장을 딱 병립형으로 두고 당신들이 위성정당 하면 우리 위성정당 할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구도만큼은 사실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당원들한테 자기 책임을 떠넘긴 꼴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저도 이거 진짜 비겁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왜냐하면 이게 개딸의 힘을 빌려가지고 병립으로 가겠다는 이런 꼼수 아닙니까? 아니 옛날에 이제 위성정당 만들 때도 전당원 투표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오거돈 그때 공천할 때 할지 말지 이것도 이제 당원 투표 실제 당원 투표는 아니에요. 당원 투표 비스무리한 여론조사 이런 게 꼼수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본인이 이게 국회의원들이 결정해가지고 책임지고 지금 선거 며칠 남았습니까? 원래 1년 전에 결정해야 되는 걸 지금 와서 이게 당원 투표를 통해서 병리병으로 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 입장을 밝혀야죠. 당원 투표를 하든 말든. 당대표가 리더십이 있다면 내가 대선 공약 때 연동형을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게 했습니다. 이걸 밝혀놓고 뭐 투표를 하든 말든 지금 이게 본인 입장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겁합니까? 옛날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자기처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사람 필요 없다 하더니 몇 번 이용해 묻습니까? 이거 왜 이걸 개딸들한테 넘깁니까? 본인들이 결정 안 하고 저는 도저히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약속 좀 지키세요. 그냥 연동은 가게 멋있게 전하니까 자꾸 이게 옛날에 멋있게 지면 뭐하느냐 이러면서 꼼수 뒤에 숨지 말고 좀 정치인이라면 자기 내뱉은 말을 안 되면 이게 옛날 그 화면이라도 보면서 내가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좀 이게 결정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계약을 이 공천을 이제 신청을 한 이제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네.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네. 자신도 이제 봐야 된다. 그럼 이제 지역구 그냥 출마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적극 출마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하자면 이제 그 선거제도의 문제, 예. 최종적으로 당의 총선 전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번쯤 또 거치의 문제는 정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지금 그 한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출마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공천에 이제 신청하는 이제 인물들이 나오면서 이제 구도가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동작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역이 민주당 초선에 이제 이수진 의원인데 여기에 일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좀 여론조사를 좀 돌린 걸로 보이는데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 좀 포함된 것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좀 나와 있어서요. 이거 좀 어떤 거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이수진 의원은 뭐 반박 보도를 통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 뭐 실제로 보면 그 원래는 추미애 의원은 광진구에서 출마하는 게 맞죠. 광진 을에서 출마, 고민정의원 지역이나 갑의 전해숙 의원 지역에 출마하기는 부분이 맞는데 갑 지역도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이 한 10명 정도 난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도 을 지역 같은 경우는 2~3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수진 의원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보여주는 행태라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작에서의 당원들 평가들이 나름대로 어떤 나경원 후보의 경쟁력에서 이렇게 압도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대 여성, 판사 대 판사 물론 뭐 이수진 의원도 판사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구도를 보통 정치권에서 그렇게 붙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의원이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좀 더 강력한 여성 후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참조용으로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의 지금 뭐 어떤 전략이라 해야 될까? 이 그림에 대해서요? 저는 이제 그 추미애 의원이 놀 가능성 좀 낮다 봅니다.
아,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예. 국회의원은요 나름대로 이제 국민 전체 대표면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데나 이렇게 돌려서 막는 그건 아닙니다. 추미애는 이게 아무런 동작과 연고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아들 황제 휴가 있잖아요. 수사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1차 책임자는 추미애다. 이런 데 여론이 많아요. 전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그 4년 동안 와신 상담, 절치부심, 지역구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게 국민의힘에서 거의 원외 1위 했거든요. 추미애 이분이 가봤자 이게 또 게임도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저는 현실화 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지나가 버렸지만 이재명 대표요. 저는 충분히 그 비례로 만약에 전당원 투표에서 병립으로 간다. 이러면요. 내가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되니까 저는 비례도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실제는 이재명 대표가 전국 선거를 못 해요. 왜? 서초동을 못 벗어납니다.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해야 돼요. 이 말은 선거는 해도 재판은 진행된다. 본인은 이게 서초동에 일주일에 3일씩 갇혀 있었는데 이래도 전국 선거는 못 나가는데 지역에 놓으면 원희룡 장관은 선거를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운동을. 근데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을 못 벗어나요. 선거운동을 못 해요. 3일을 서초동에 재판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개항을 해가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리만 된다면 그 핑계로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여당에서 지금 또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오산의 뭐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일부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을 뭐 공천하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하고 또 이제 레드라인을 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유승민 의원은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제 성공을 바라며 쓴소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험담하고 민주당보다 더 악랄하게 비판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이에요. 따라서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상당히 그 안 좋은 이런 데 감정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한 위원장이 유승민을 이렇게 뭐 어디 공천한다 이럴 때는 상당히 저는 다시 한번 대통령실과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산하고 또 이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오산하고 유승민 의원 자체다 저는 오산 안 받을 것 같아요. 안민석 의원도 이게 공천이 쉽지 않거든요. 거기 곽상욱 오산시장 3선 의원이 있어요. 저는 따라서 이제 그 안민석하고 급도 안 맞고요. 오산은 상징성도 없고 여기에 유승민 의원이 받지도 않을 거로 저는 불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 낮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또 안민석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글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밝히는 부분인데 아마 방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말대로 유승민 의원에게 일정 지역에 본인은 어떤 공천 신청을 안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그래도 이준석 당에 안 가고 남았는데 경기도지사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을 그냥 남겨놓기도 애매하다라고 보는데 아마 이 유승민을 어떤 지역에 공천을 주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본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공천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당에서 하는 일이고 당과 정은 구분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시금석이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 현재 어제 수원에 가셨습니다마는 수원하고 오산은 굉장히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 지역을 1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을 수원이나 오산 이런 지역에 평택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배치함으로써 전체 경기 남부 지역의 선거를 이끌게 하는 것들도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이기는 총선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을 대통령과의 관계 그동안의 관계를 갖고 본다라면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자기 지역과의 연관성으로 보면 현재 뭐 김경률이나 윤희숙이나 뭐 원희룡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지역적 연고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갑니까? 전략적 배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어떻게 어제는 분명히 기자들 인터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기추는 주목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아직 어디를 출마할지 이제 정하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인데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놨어요. 뭐 노원도 그렇고요, 수도권도 그렇고요, 뭐 호남, 영남, 어제는 세종 비례대표 상황도 지금 뭐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지금 어떤 전략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간을 보면서 여론조사를 막 돌리고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 나가면 이게 내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돌리는 데마다 게임도 안 되게 여론조사가 낮게 나오니까 못 정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역에 나가서 달만한 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어디 가도. 결국 이제 유일하게 배치 달라면 비례 2번 가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양양자 의원 인터뷰나 만나보니까 이제 지도부는 다 지역구 가야 된다.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이번에 저는 마이너스 4선 되지 않을까. 어디 나가도 비례 2번 비례를 안 가면 지역구에게 당선 어렵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럼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 끝나면 요거 좀 정리가 될까요? 뭐 정리가 되는데 이제 원칙과 상식이나 새로운 그 개혁미래당 예. 이분들도 전현직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비례로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따로 차라리 뭐 합당을 하지 않고 빅텐트에 들어가지 않고 끝까지 뭐 허나 뭐 또 뭐 저 이준석 양양자 이분들을 비례로 다 지역구를 못 내는 현실적인 뭐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례라도 몇 명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선거구제 개편 이후에는 말하자면 병립형으로 갈 거냐 또 연동형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중텐트가 되느냐 빅텐트가 되느냐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면을 유심히 잘 살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병립형으로 선거구제가 정해지면요. 파일을 키워야 됩니다. 제3지제가 나누어져 가지고는 아무런 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비례를 하기에도 너무 많이 구성들이 많기 때문에 다 현역으로 가면서 빅텐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준석 대표의 앞날도 정말로 걸어서 22대 국회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어저께 두 가지 재판에 대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 돈봉투와 관련한, 그리고 또 하나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이제 각각 윤관석 의원도 실형을,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총선을 앞두고 좀 어떤 영향이 있겠는지 두 분께 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은 세 가지를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놓은 거예요. 뭐냐? 첫째는 이제 액수를 갖다가 쏠끼려고 그래요. 300만 원인데 100만 원 들어있다, 봉투에. 이거는요, 나중에 그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넣으면 당선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투 액수를 줄이면 혹시 80만 원 벌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아주 꼼수입니다. 액수를 밝히세요. 두 번째 반성 안 하는 게 송영길 대표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를 말 안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송영길 대표 지시가 있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왜 20명 이름을 안 밝힙니까? 빨리 이름 밝히세요. 20명한테 300만 원씩 송영길 지하에 줬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밝히면 좀 선처가 될 텐데 끝까지 반성 안 하니까 2년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손준성 검사는요. 이미 이제 공직선거법은 그게 그 활용을 안 했어요. 따라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라고 하고 이제 그 공무상 비밀누설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때 총장이죠. 전역에 무관하다. 이래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사실은 계세요? 그래도 윤관석 의원은 나름대로 소신껏 자기 입장을 밝혔고 밝힐 건 밝혔다고 봅니다. 나는 서정국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사로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재판과 관련해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는 하는 겁니다. 그걸 규명하고 밝히는 것은 검사의 역할입니다. 내가 뭐 독립수사처럼 뭐 그렇게 모든 걸 다 밝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윤관석 의원은 좀 낫다. 물론 뭐 잘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 손준성 검사 부분에서 활용을 안 했다? 그게 아니죠.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싶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적용은 그 법에 대해서는 피해갔다는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재질은 훨씬 더 고발 사주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들이 또 총선을 앞두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영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